반갑습니다. 독거투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한 6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그 마지막 영상 이후로도 계속 시장이 지금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한 5,500포인트 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6,000포인트 선이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락 바텀이라고 봤는데, 참 주식 어렵습니다. 저도 23년째 주식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 자체가 사실 국장이 이제 큰 시장이 아니었다가 이제 큰 시장이 됐는데 이 큰 시장이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들 뭐랄까 좀 적응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총이 1,800조 원대에서 이제 7,000조 원 중반대까지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요거를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외국인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나라 마켓캡이 있는데 국가별로 마켓캡이 있는데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비중을 줄이는 기간이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악재들, 근래 들어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창신 메모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국 AI들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터지다 보니까 게다가 레버리지도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나라도 잘못한 게 있고 또 투자를 또 정말 우리나라 민족들이 또 특유의 민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지금도 사서 모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물량들은 이제 그 물타기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타기하는 그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 올라왔을 때 아는 형과 얘기를 했는데 그 형하고도 어떤 얘기 했냐면 한국은 참 약소국이고 그 힘이 없는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들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이렇게 뭐랄까 휘둘리는 그런 참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시장 조정에서 이제 두 자릿수 손실 올해 5월 달에 이제 국장을 10년 만에 들어왔는데 이제 두 자릿수 손실 권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미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환율이 또 그 달러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가 된 상황이잖아요. 1,400원 중반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떨어진 상태가 됐고 원화 환산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미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국장이 워낙 두 자릿수까지 확 빠진 상태다 보니까 참 저도 이제 힘든 상황이 됐고요. 미국 주식을 시작한 게 이제 2017년인데 2017년도가 돈 복사 랠리였고 그리고 2018년도가 상당히 힘든 1년 내내 흘러내리다가 12월인가 11월인가 연말에 확 튀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기였고 2020년 팬데믹 때는 제가 이제 그 빅스를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2022년도가 또 그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시장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래서 2018년도 그리고 그 4년 뒤인 2022년도 그리고 지금 2026년도는 미장은 그럭저럭 버틸만 한데 이제 작년 4월부터 이제 쌓인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국장 때문에 게임드 상황이 돼버렸고요. 저도 이제 지금 그 신용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지난달에 신용을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들어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전 레버리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신용 열어보자라고 해서 열어보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종목들이 막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용을 사면 안 돼, 그 신용으로 매수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용을 열어놨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지금 봐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도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어제까지는 이틀 전까지는 서킷 브레이커 두 번 났고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1% 정도 장중에 좀 오르다가 다시 쏙 빠져버리는 참 매가리가 없는 샘티가 완전히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6,000포인트에서는 제가 락버텀으로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데 그건 현금 100%일 때 가능한 거고 레버리지는 이럴 때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가에서 다 좋은데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용을 일으켜서 주식을 사는 거는 지금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는 게 엄청 위험한 건 아닌데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지수가 10%씩 막 뭐 이틀 가까이씩 빠지고 막 이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락버텀 6,000포인트대에서 10분할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산 분들도 지금은 마이너스로 간 상황이 됐을 것 같고 좀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마음 드는데 이게 제어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는 6,000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건 락바텀이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9,300포인트 400포인트 가까이 찍었을 때 제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만스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보수적인 성향 원래 저도 30대 때는 완전히 공격적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보수적이 됐거든요. 이런 보수적인 성향 볼 때는 이제 만스피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조금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10월 가기 전에 워낙 빠른 속도로 시장이 9,400까지 막 뛰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약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만스피까지는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식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초긍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정말 수많은 그런 잡음들이 많았고 예를 들자면 작년 3, 4월 달부터 지금 뭐 6월 달까지 지금 7월이죠. 7월 달까지 쭉 오면서 진짜 많은 시장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볼 때는 3월 달에 그 전쟁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터보 컨트니 뭐니 계속해서 시장에 잡음들이 있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버텨라 주식 비중을 늘려라 조정 시에는 매수하라 이게 성공 요인이었고 지금까지 왔었고 그 관성으로 지금까지 온 건데 9,300포인트까지 온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좀 약속이구나 약간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자괴감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애널리스트들을 제가 되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신뢰했던 게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이 3, 4년치 일감을 뭐 거의 이제 잡고 있다고 봐야죠. 경쟁자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래 2030년까지는 쇼티지는 2028년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쇼티지가 2028년 때까지 간다면 우리는 좀 올해 말부터는 조금 현금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서 제가 10월 달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것도 정말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한켠에서는 뭐 11,000, 12,000, 12,500, 13,000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는 한 10,000포인트까지를 좀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 600포인트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5,000포인트까지 거의 뭐 반토막이면 반토막 가까운 그런 4,000포인트가 날아갔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를 믿고 이제 도와주시는 멤버십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제가 한 며칠 동안 이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캠을 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2022년부터 독거 투자일지를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인베스팅닷컴에서 랑 이제 브런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느끼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5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1년 8개월 동안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고 저는 뽀모에 휩싸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한테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와서 작년 3, 4월 관세 전쟁 때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은 참 국장 확실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애널리스트 얘기다가 좀 끊겼는데 애널리스트를 제가 믿긴 믿지만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 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애널들도 잘 못 맞춰요. 저희 회사에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사의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면 잘 보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왜냐면 우리도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점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에서는 500만 원까지도 삼성 하이닉스를 이제 불렀었고 다 이렇게 불렀는데 늘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는 계속해서 올려가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후행합니다. 후행. 주가 빠지면 또 빼요. 목표 주가를 낮춥니다. 반대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올려요. 이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리스트를 잘 믿지 않고 또 이 사이클 자체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아무리 뭐 기업을 많이 가서 탐방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시클리컬 투자하지 않는다. 제가 엔비디아를 단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2021년부터 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한 후부터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다 낮췄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면 BNK 증권만 184만 원인가 그렇게 콜을 부르고 나머지는 3, 400만 원이었는데, 그 하이닉스 콜이 어제였죠. 어제 이후부터는 다 같이 뭐 올린 애들도 좀 있어요. 올린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낮춘 상태고요. 또 해외에 있는 애들은 진짜 양아치들이야. 해외에 있는 리서치들이 진짜 양아치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쟤들이 자기 인하우스에 있는 트레이딩 부서들하고 뭔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특히 이제 그 원흉 중 하나가 모건 스탠리이기 때문에 진짜 이 나쁜 놈들 양아치들인데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뭐 규제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뭐 금감원이 해외에 있는 모건 스탠리 뭐 하우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약간 얘네들이 이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부티크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여러 업종들을 다 이렇게 커버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 한국 주식을 이제 본다면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애들 거 지네나라 증권사 리포트를 그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되게 힘이 없는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CXMT에 대한 얘기를 뭐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시총이 뭐 이제 750조, 8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하이닉스 시총이 900조 되나? 역전됐나? 오늘 빠졌나? 빠진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시장의 방향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보면 결국엔 이익을 따라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얘기들도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멀티플도 그렇고. 근데 이익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거 보면 올해 뭐 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거의 보면은 그 창신 메모리가 1년 동안 버는 거의 12배? 11배? 막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시총은 이 정도까지 완전히 빠버리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우리는 수급적으로 완전히 꼬여있는 상태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마켓캡을 외국인들은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 가창판에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CXMT 청약할 때도 그 경쟁률이 12조 원, 아니야 얼마지? 5조 원 정도 청약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2조 원까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도 경쟁률이 250대 1이었으니까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 돈이 몰린 건데,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부터도 외국인들이 또 MSCI 같은 데서나 이머징 마켓 이런 데서도 얘네들 이제 편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 이 그 상신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1일부터 보면 한 35% 정도 시장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이제 4월부터는 조금밖에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판돈들이 대부분은 미국으로도 들어갔는데 일부 자금들은 중국으로 들어갔고, 왜냐면 중국이 그 사이에 한국이 너무 이제 마켓캡이 커지다 보니까 동아시아에 투자할 돈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일본으로 많이 간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본으로는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은 이제 잡주들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잡주 뭐 코스닥 같은 거, 제가 코스닥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레버리지라든가 요즘 많이 많은,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투자하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뭐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뭐 9,300에서 5,500까지 오면서 인버스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확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제가 미안한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깨진 거는 제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마스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쫙 미끄러진 거에 대해서는 참 제가 저의 능력 밖이라 생각이 들고요. 진짜 뭐 9,300일 때 뭐 5천, 6천, 뭐 7천일 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9천 이상에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능력이 좋은 뭐 유튜버든 뭐 현직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 제가 볼 때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9천 이상일 때 팔려고 했던 사람들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6, 7천, 5천, 6천, 7천, 8천, 9천에서부터 과열 얘기하면서 팔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는 거는 국장은 진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이 많이 흥분되든 어쨌든 간에 원칙을 지킨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레버리지한 인버스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건 변동성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제 9,300 있을 때 현금을 제가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면 20, 30% 만들어 놓으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8천이 깨졌다고 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반추해 본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현금 있으면은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근데 짝짝짝 밀렸죠. 예, 그거는 참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잡주구가 아니고 다 돈을 잘 버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스피 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확실히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조금 무섭긴 무섭고, 국장 진짜 무서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들이 얼만큼 어떻게 움직일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장을 밀어서 말아 올리려면 결국에는 나갔던 애들이 빈집 털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100조 원이라는 100조 가까운 그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들 보는데, 뭐 80조에서 100조 막 얘기가 나와요. 120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시장을 계속해서 또 억누를 수도 있어. 또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또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조금 잦아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진 상태가 됐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대신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마진 콜을 많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였나? 서킷 브레이커 터지니까 거기서 또 이제 레버리지 낀 사람들이라든가 뭐 신용 낀 사람들은 또 얻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면 그 전에도 거의 겨우 현금을 메꿔가지고 맞고 막았는데, 이번에 이틀 동안 확 터지니까 진짜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일부 하우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홍콩 쪽이었나?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지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생각도 들고,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구나, 약간 불안하구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우직하게 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뭐 지금 매매를 하고 레버리지로 뭔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아니라 신용으로 뭔가를 사는 것도 고려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일단 중국이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애널들은 애써 중국의 그 마켓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좀 약간 폄훼한다고 해야 되나? 그 DUV 장비 그거 별거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창신 메모리 그 메모리 기술 별거 아니고 HBM 3년 정도의 텀이 있어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거의 4월 달부터 지금 7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37조 원 정도가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빠진 돈이 아마 그 정도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올해 한 180조 정도? 뭐 그 정도 빠져나갔잖아요.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1월부터 뭐 7월 초까지.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그래, 우리나라에 빠져나간 돈이 많은 돈이 중국으로 갔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국인들은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에서 그 중국 AI 기업들의 그 API 트래픽이 45% 정도, 지금 이제 한 50%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워낙 싸니까 중국 AI들이 요거를 보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당연히 보니까 얘들이 돈을 태워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너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비싸졌다기보다는
그 많이 올라온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은 없었고 오히려 성장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더 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케빈 오씨 연준 의장이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연준에 1000명 가까운 경제학 박사들이 있고 다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 보면 경제를 애들이 못 맞춘다. 경제는 대응하는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연준을 약간 좀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됐는데, 이 경제를 맞춘다는 거, 매크로를 맞춘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이 수급을 맞춘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서든리 코리아로부터 런해라라고 할 줄 모르는 거고, 또 앞에서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가이던스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에서 약탈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게 처음 느낀 게 아니잖아요. 가깝게 멀게는 저 IMF 때 그때 우리가 양털깎기를 제대로 당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양털깎기를 좀 제대로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 예상 영역을 벗어났고 이거는 애널리스트들 한 업종을 프로페셔널들이 파면서 진짜 그 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걸 다 커버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밖에서 일어나는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들은 기본적으로 볼 때 로컬이에요, 로컬. 우리나라 증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 밖에서 일하는 애들은 이 로컬 애들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한 번 더 느끼는 거는 이익에 기반한 주식 투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먹히는 거지.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서 저도 이번에 이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가 되면서부터는 물론 이런 것 정도는 저도 잘 버티긴 버티는데 이게 향후로 볼 때 일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여의도 사람들이라든가 뭐 일부 유튜버들은 이제 폭등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게 올라가는 게 2020년도부터 2020년도의 약세장처럼 쫙 그때는 좀 폭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폭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희망이 좀 없는 이야기를 진짜 오랜만에 다 빠지고 나서 이제 희망이 없는 얘기하면 어쩔 거냐라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저는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이라 한다면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국인들의 그런 움직임까지 제가 그 블룸버그 터미널을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건 보기가 좀 힘든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좀 웃긴 건 뭐냐면은 한국 시장이 빠지니까 한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니까 옆에 있던 키옥시아라든가 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이런 애들 시게이트 얘들 다 같이 빠지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래 외국인들이 그 약간 매도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그 선두 기업이긴 하지만 이 시장의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꼭 선도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영향을 주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매일매일 움직이는 데일리 그 패턴들을 봐도 그걸 팔로우 해도 약간 좀 서로 주고받는다는 그런 느낌? 무조건 한국이 리드한다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고 아무튼 국장 같은 경우 제가 2600부터 3500 갈 때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국장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3500대부터는 제가 4000P는 무난히 간다. 5000은 간다. 6000은 간다라고 미리미리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9000 넘어가면서도 이제 만스피로 하는 여정이라는 얘기는 8000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코앞에서 사실 6% 9400에서 뭐 만스피까지라고 한다면 한 7%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변동성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하루만 한번 만스피 찍어주지. 그거를 못 찍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간 거 참, 약간 안타깝다.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덤프 트럭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차를 깔고 근데 난 아직은 살아남았는데 차는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 뭐 그런 느낌도 약간 똥벌반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늘 느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고 결국에는 뭐 기관의 이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랑 뭐 비슷하다.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애널이 있었다면 진짜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큰 제 계좌의 조정이 있는데 이번에 4%대밖에 안 되지만 워낙 그 전에 9,000포인트까지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좀 강렬했던 그 기억이 참 안타깝긴 하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반등 때마다 언제부터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영상을 제가 며칠씩 못 찍을 때가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상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제가 무슨 풀타임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데, 그럴 때는 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 멤버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은 트래블즈의 채널 가셔가지고 거기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게시판으로 가시면은 멤버십 게시판이 열리거든요. 그 가입하면 거기에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단톡방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계속해서 뭐 제가 뭐 라이브를 매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좀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 맞아요. 그 작년에 관세 전쟁 때 말 많았잖아. 고금리를 그 중국이 미 국채를 만들면서 고금리를 만들어내면서 밀당을 한다, 탁홀을 유도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고금리 상황에서 이 이머징 마켓에 많이 올라온 주식을 파는 거는 상당히 지금 약간 사후 약방문이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빠져나간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고, 또 그 매도의 바톤을 이어서 개인들이 그거를 국장을 좀 팔고 있는 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 스페이스X 이게 참 원흉이거든요. 왜냐면 스페이스X 때문에 6월 달은 특히 증시를 망가뜨렸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얘가 거의 한 2조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나요? 고점 대비로 거의 상장하고 IPO 공모가의 한로부터도 20% 빠졌고, 고점 대비로도 한 반토막이 더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테슬라 시총만큼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돈을 못 버는 적자 기업인데 얘네를 테슬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그 PER이 아니라 PSR. PSR이 뭔지 아시죠? 아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자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의 성장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도덕적 해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뭔가 흥행하는데 이제 동참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물의 흐름에 날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시장이 이제 꼬꾸라질 때는 이런 애들 다 박살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PSR을 만드신 분이 굉장한 분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워낙, 근데 그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강세론자, 늘 강세론자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저희 그 멤버십에 있는 그 책에도 있는데 도서 목록에도 있잖아요, 그분 쓰신 책이. 근데 저도 이제 두 권을 읽었었는데, PSR로 뭐 거의 1.8조 달러 그 골드만삭스가 아마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얘네들이 공모 1.8조를 이렇게 어이가 없는 거죠. 엄청난 수조 원대 자금이 몰려서 청약을 했을 거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왔냐? 그 이머징 마켓에서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6월 달부터 시장이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했던 게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상장을 하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다 지금 거의 99%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5, 600조 원 정도 수준으로 그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산당 쪽에서 스페이스X 상황을 본 거야. 보고 이걸 약간 좀 손을 댄 거죠. 이거 너무 비싸게 상장하지 말라. 왜냐면 이거를 청약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나중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공산당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요거를 공모가를 확 낮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가 그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그 첫날 한 50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것이 낫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청신 메모리를 매수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금 손실을 안 본 상태. 왜냐면 상장 첫날 한 400, 500%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 날도 한 13% 올랐나?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다가 오늘은 0.1%, 2%막 그런 데 빠졌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0.15% 정도 빠졌는데 그래서 한켠에서는 청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약간 고평가 상태다. 한 20%, 30% 늘려봐라. 이거는 주가 다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스페이스X는 지금 유통 물량이 4.5%인가 5%밖에 안 돼요. 왜냐면 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타이트하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흥행시키려고 골드만삭스가 머리를 쓴 거야. 대가리를 굴린 거야. 한마디 얘기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최악의 상장이었다고 저는 스페이스X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당국이 더 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나라 레버리지 개인 상장시켜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랑 다르게 중국 당국이 금융 당국이 한국이랑 미국보다 훨씬 잘했다고 봐요. 이번 케이스 같은 뭐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 창신 메모리 상장 가격이 너무 낮게 올라갔다. 이거는 중국이 뭔가 당국이 손 쓴 것 같다고 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러는데 아니 다른 나라 주식 시장에서 상장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 내정 가서 파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 들고 약간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완전 말이야 방구야. 지네 나라 스페이스X 문제라 제대로 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확실한 건 아닌데 월가에 있는 은행들보다 한국인들이 더 많이 스페이스X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와 그러면 진짜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다 터진 거야. 글로벌 호구가 된 거죠. 참 그러면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트럼프 이후부터 그 도덕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사법부, 행정, 입법 이쪽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금융 당국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번 임기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근데 1월 4일 날 작년에 즉위를 했죠.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1년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지난 60년 동안 70년 동안이겠죠? 70년 동안 한 트럼프가 70살을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년 동안 번 돈보다 이번 1년 반 동안 번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식 같은 거 엄청나게 매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전쟁 터지기 전에 올해 전쟁 터지기 전에 뭐 계속해서 뭘 많이 사두고 그래서 거기서 또 벌고 또 저렇게 해서 또 벌고 또 매매를 막 수천 건 계속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비도덕의 극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거의 중국이랑 동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다가 다 지금 화풀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약간 넋두리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뭐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또 분석 자료도 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지만 다 이야기들은 또 앵무새 같이 비슷해요. 다 비슷한 얘기들 하는데 저게 뭐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 직시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진짜 오랫동안 이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오랫동안 기간은 두면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더더욱 레버리지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레버리지는 음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가만히 있어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달이고 몇 년까지 안 가겠지만 어쨌든 뭐 연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4개월, 5개월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매일 0.5%씩 이렇게 이게 복리를 빠지게 되면은 진짜 순식간에 3, 40%는 그냥 순식간은 아니지만 그 뒤에 3, 4개월 뒤에 4, 5개월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 그때랑 지수대가 같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 100% 유지를 하시는 거 그냥 계속 가져가시고요.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현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지금 너무 싼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냥 사시라 라고밖에 말 못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레버리지 쓸 수 있긴 하죠. 레버리지가 아니라 뭐냐 전 레버리지 교육도 안 받은 사람입니다. 레버리지 아니라 신용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무섭습니다. 이 변동폭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왔어요. 23년 동안 주식하는 저도 국장은 손을 못 대고 있고 미장은 나 때문에 올라갑니다. 어차피
구글이라든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한 만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한 뭐 마이너스 10% 가까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국장은 신기원을 계속 받고 이 신기루 같은 그 시간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가면서, 약간 욕심을 좀 버려가면서 이번에 수업료를 치렀다. 어떤 면을 볼 때는 국장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3년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첫 해였나 둘째 해였나 그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뭐 돈이 크진 않죠. 뭐 대학생이니까 시드머니는 크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잡주하면 안 되고 코스닥 하면 안 되고, 차트에 대해서 또 한마디. 저희 뭐 사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바닥 신호일 수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또 제가 대학생 때 차트를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때 20 몇 년 전이죠. 그때는 그 아래 꼬리 달고 길게 달고 위로 올라오는 그게 음봉인 것보다 양봉일 때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그 코스피 차트 일봉 보세요. 다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라든가 얘네들도 퀀트 알고리즘 펀드 같은 거 이제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다 그 밀 때는 확 밀어버립니다. 계속 진짜 피말릴 정도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밸류에이션으로도 분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시총이 하이닉스 시총이랑 그 창신메모리 시총이랑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상태가 됐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뭔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고, 센티멘트. 근데 센티멘트도 우리가 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냥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 이거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 봐가면서 뭐 한다, 이거 진짜 그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다고 하잖아요. 차트로 돈 번 사람들 많으면,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9,000에서 9,300에서 깨져서 내려올 때, 중간에 한 번씩 반등할 때, 쉴 때,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렸을 때, 이럴 때 매수한다고 하면서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다 깨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차트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지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방법들이 다 무의미하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고 책을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뭘 했냐면, 그 구글 맵을 딱 열어놓고, 또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한 켠에다가 이제 제미나이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도를 구글 맵으로 딱 열어놓고 지역마다 여기에서 가야 할 곳들을 찾아줘.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자와에 여행할 곳들을 찾아줘. 카페도 찾아줘 해가지고 다 하나씩 즐겨찾기 다 해놨어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 반나절은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시면 그런 거 하시고, 아니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파이더맨 개봉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요즘에 또 나라에서 6,000원씩 또 쏘잖아요. 그래서 호프 영화도 재밌으니까 호프도 보시고, 시원한 데서 영화 보시면서 그냥 증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버니까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보긴 보는데,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을 볼 때는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이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다행히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파는 게 아닌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면서 지금 마진콜 디레버리징 구간에 있으니까, 또 멘탈 털리는 사람들, 진짜 어떤 면 볼 때는 주식은 생존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2달 전에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웃는 분들도 있었어요. 1%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 멤버십 분들은 전혀 아니고, 저 멤버십 분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준이 높으신 게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한 분도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천재지변이고, 어떤 사람이든 이 상황을 커버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안 하셔서 늘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지금 키포인트는 외국인이다. 외국인들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것만 좀 보시고, 또 개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이 수급을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쭉 있어 보라고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웬만하면 시장 좀 보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으시고요. 생존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든 20, 30년 하고 계신 분들이든 이번에 또 큰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진짜 확실한 거는 주식은 미장이 국장보다 훨씬 우월하고 더 편하고 변동성도 더 적고 더 안전하다. 그런 걸 한 번씩 경험을 된 것 같고, 양도세는 다 그거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긴 영상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약을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세라든가 테라로사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3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요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